마음 톡톡 충전소.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통해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법률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삼동법률사무소의 오민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떠세요?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예,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해주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했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형사 관련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씀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내가 설마 보이스피싱에 당할까? 그거는 좀 잘 판단이 잘 안 되는 분들이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진흥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입장에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이란 게 일단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최신 유형들은 나날이 진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어떤 범죄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전통적인 수법인데 이제 전화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제 보통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데 사기범들이 이제 검찰 수사관이다. 실제로 뭐 어느 검찰청의 수사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의 이 계좌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당황하잖아요. 검찰청에서 그쵸. 일단 전화가 왔다 그러고 그 자체로 놀라죠. 네네. 그리고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이 됐으니까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전 수법은 그 돈을 빨리 안전한 계좌로 지금 우리가 계좌를 보내줄 테니까 그 계좌로 이체를 하라. 이런 수법을 썼습니다. 근데 네. 이런 수법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이제 많이 알게 되니까 너무 많이 알려졌죠. 네,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렇게는 이제 안 쓰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좌로 이체를 하라면 의심들을 하니까 지금 검찰청 직원을 보내겠다. 또는 우리 관련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에 갈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수사니까 네. 말하지 말고 뭐 어떤 장소로 그 돈을 다 찾아서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직원이 실제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 갑니다. 보통 한 20대나 30대의 젊은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 네. 옷도 이제 정장을 잘 차려입고 심지어는 신분증도 만들어 갑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네네. 금융감독원 치밀하네요. 뭐 과장 뭐 대리 이런 식으로 신분증도 있고 네. 신분증만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은 위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같은 거 들고 갑니다. 공문. 네네. 공문서를 위조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제 신분증도 보여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범죄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꼼꼼히 확인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여주시면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진짜 위조된 것인지 이 서류가 진짜인지 그것까지 확인할 생각은 못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전달을 하면 네. 그 사칭을 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이제 책을 현금책이라 그러거든요. 현금 수거책이 그걸 받아다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통은 해외에 있는 범죄 단체로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전달하는 순간 그 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출 관련입니다. 대출.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나 또는 조금 저소득층의 분들 또는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빚이 채무가 많아서 이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면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사기 수법이 어떤 거냐면 저도 사실은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데요.
전화나 문자로 대출 광고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진짜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보이스피싱 대출 광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출 관련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실제로 대출을 이제 보통은 고금리 대출을 쓰잖아요. 이렇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저금리 대출로 대안을 해주겠다. 그러면 우선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 우선 어디서든 돈을 마련을 해서 그 상환금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라. 또는 또 그렇게 하면 의심을 하니까 또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 직원, 그때는 또 은행 직원입니다. 이제 금융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 라는 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바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고금리 분들은 이 은행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걱정을 하시다가 저금리로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금방 속으셔가지고 솔깃하죠. 네네. 그런 분들은 한번 이런 분들에게 걸려들면 속는 경우가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실정이네요. 네네. 또 놀라운 또 그런 네네. 발상을 가진 유형이 있을까요? 이게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네. 일단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검토할 게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금을 찾아서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떠한 검찰청이나 어떠한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어떠한 대출기관에서도 직접 직원이 나와서 현금을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접근을 해오더라도 일단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달라 라고 하면 무조건 그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유념하시고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화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로서는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이나 요즘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보다는 이제 은행 대출을 미끼로 해서 취업을 하면 보통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그러면 직업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가짜로 이제 직원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면 그러면 직원으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통장 거래라든지 대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신분 정보를 다 제출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통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신용 정보라든지 통장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연루될 수도 네네. 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이제 공범으로 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담한 경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게 범죄단체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본범들은 해외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공범이라고 하죠. 공범들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네. 이제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본범들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아까 예를 들면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 수거책이 어떤 사람이라면 이분들도 이제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40, 50대 분들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보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든지 고수익 직업이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어떤 일을 하냐 했더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라고 의심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어디 가서 심부름 정도 하는 것이다. 가서 수금을 해서 전달해주면 된다. 보통 보면 아르바이트인 경우에 한 번 수금을 해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고수익 알바네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5건을 하면 100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한 달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네. 젊은 친구들이 네. 좀 쉽게 네네. 꼬임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돈이 급한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범죄에 이제 공범으로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이런 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관대하게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지인 중에서도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높은 것, 한 번 뭐 심부름 정도 해주고 20만 원, 30만 원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이런 사기 범행이나 불법적인 범행이나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잘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좀 유념을 해서 주변의 자녀분들이나 또는 지인분들에게도 꼭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수익 알바를 빙자한 곳은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준다 하는 알바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민웅 변호사님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 요령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여기기 쉬운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법률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